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미국 마감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격산주입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이란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그 거시 차원에서 가장 안 좋은 뉴스는 이 부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단 한 발도 후퇴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좀 안 좋은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AI 관련주들은 어제 한국에서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매우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기업이 크게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주식 하락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뭐 반도체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비주들은 가장 큰 고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 TSMC예요.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예상을 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왜 비리비리 했느냐라는 것은 주변 환경도 받쳐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해군 해사 무역기구 UKMTO, 엉금토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네, 이런 곳에서 뉴스 하나를 발송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 중이던 유조선들이 지난 24시간 내에 세 척이 3번 피격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유조선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서 경미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선박은 다음 기항지로 계속 항해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뭐 카타르 선적의 LNG 운반선도 포함되어 있고요. 총 3척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호르무즈 해협에서 신호기를 꺼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길을 가는 배들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공격 우리가 했다라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공격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 휴전한 상황 아닙니까? 휴전한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하도록 하지 않았나요? 물론 60일만이긴 하지만, 근데 그 60일이 무한정한 자유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MOU 속에 무언가를, 그 뒷단에 뭔가를 적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굳건한 결심 가운데 이란이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미국이 다시 이란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공격에 따라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유가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침에 유가를 딱 보는 순간 뭔 일이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 70달러를 넘어가는 일은 아닌데, 네, 72달러가 됐습니다. 뭔 일이 있었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WTI 72, 브렌트 76으로 싹 올랐습니다. 아직 뭐 가솔린은 미국 쪽 상황이니까 쪽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올랐죠. 다시 6으로 올랐고 다른 여타 원자재 가격들은 좀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들 다른 거 떨어지는 이유는 또 있죠. 뭐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어떻게 됐고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이제 이런 거 바로 대답이 툭툭 튀어나와야 10만 전사, 금융전사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이거 바로 대답 못하시면 아직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달러 가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달러 지수가 100.87에서 101.12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엔화는 그나마 좀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가 많이 빠졌습니다. 엔화는 버텼고, 원화가 왜 강세인지 지금 이걸 못 찾아냈어요. 원화가 엄청 강세입니다. 어느 정도냐? 100엔당 950원까지 955원까지 갔던 원화가 N100원당 933원까지 떨어지네요. 뭐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 내용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에 그 시간이 짧아서 다 못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유가가 올라가면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금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사채 반응이 꽤 돼요. 자,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이 튀었습니다. 아이쿠, 이거 뭐야? 8bp라고? 10년물이? 무려? 어? 뭐지? 네. 너무 많이 튀었죠? 30년물 볼까요? 5.05예요. 아, 야, 이란이 FOMC 회의 전에 일부러 그런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이란은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 이란도 진짜 불량하네. 아, 진짜 너무 불량하다. 세계 어떤 자유무역 기준으로 봤을 땐 특별히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불량한데 너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아침이었고요. 유가 튄 것도 유가 튄 건데 금리 튄 게 너무 무섭게 튀었습니다. 그쵸? 아, 물론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규모의 미국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20년물짜리 국채 입찰이 좀 있었고, 그러나 뭐 저기 뭐야 뭐지? 그 입찰률이라든가 입찰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난했어요. 근데 입찰 금리도 무난했습니다. 문제 없었고, 3년물인가? 네, 3년물인가가 입찰을 했던 것 같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금리가 왜 이렇게 튀었을까? 금리가 하나 더 이유가 있죠. 아마존이 채권 발행을 했습니다. 자, 아마존이 채권 발행을 했는데 채권 발행을 얼마를 했느냐? 250억 달러를 발행을 했습니다. 3년에서 40년물까지 총 8개 트렌치로 250억 한국 돈으로 37조 8천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규모냐? 채권 발행 항상 있잖아요. 근데 주간 단위로 회사들이 발행하는 미국의 모든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200억에서 250억 달러인데 아마존이 한 군데에서만 지금 250억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이번 거 발행하면서 더 이상 발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얘네가 지금 도대체 얼마를 발행했느냐? AI 설비 투자 1등은 누구?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AI 설비 투자 1등은 누구? 아마존입니다. 자, 2등은 구글입니다. 1등 아마존은 2천억 달러 하기로 했고요. 구글은 1,800억 달러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핵심이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거의 핵심인데. 자, 올해 얘네들이 지금 얼마를 발행했느냐? 3월 달에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100억 달러, 100억 유로, 370억 달러 이렇게 5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했고요. 6월 달에 캐나다 시장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자, 그럼 벌써 600억 달러. 그리고 이번에 250억 달러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자, 85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890억 달러라고 하네요. 총 합산.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150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새 1000억 달러가 넘는 채권을 발행한 상황이고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이번에 이거 채권 발행할 때 250억 달러 발행하는데 처음에는 620억 달러의 돈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조금 낮추자. 금리를 조금만 낮출게. 아마존이잖아. 이렇게 한 거야. 아마존이니까 금리를 조금만 낮출게 했더니 620억 달러 모였던 돈이 얼마로 바뀌었냐? 410억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250억 달러 모집하는데. 네. 요거는 선행의 선행적인 시그널입니다. 뭐냐면 250억 달러 발행하는데 410억 달러, 1.6배 정도의 돈이 모였잖아요. 지금 미국 국채 발행할 때는 2.6배 정도의 돈이 모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쪽 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이 얼마를 살 거냐 이런 것도 보죠. 간접 뭐 이렇게 그 입찰률 뭐 이런 것도 좀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1.6배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렇다면 이제 무슨 말이냐? 아마존이 앞으로 추가로 AI 설비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면 가산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가산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채권 발행은 어떻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미국의 유통되는 금리가 어떻다? 올랐다. 그런데 금리가 오른 이유는 채권 발행이 많기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미쳤다. 이란 애들이 좀 이상하다. 이란 애들이 호르무즈에 목숨을 걸었네. 자, 그러면 유가는요. 유가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오펙 플러스가 어제도 증산을 결의했고 많이 내겠다고 해서 그럼 당연히 뭐 60달러에서 뭐 더 떨어지기도 하겠네. 지금 하반기에 그러면 완전히 인플레이션 완전히 싹 가시겠네. 그럼 케빈 워시가 얘기한 대로 연말 이후부터는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하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죠.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그 페드워치에서 연말 기준으로 25bp, 50bp 금리 올린다고 해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에이 아니야. 아이 트럼프가 있고 케빈 허시가 있는데 결국 인플레 안정시켜서 금리 내릴 거거든. 너희들 잘 모르지만 연말쯤 되면 알게 될 거야. 라는 게 주식시장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뭐야? 이란이 호르무즈 목숨 걸었네. 아니 이세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유저선 하나에 20억 달러씩 더 받아? 아니 20억 원씩 더 받아?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럼 유가를 어떻게 소매 가격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지? 어? 그럼 인플레이션이 주저앉지 않겠네 연말에. 아이씨 그럼 진짜 채권 시장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즉 시중에 금리가 오르는 게 떨어지는 게 감해진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시중 유통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준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발행을 하려면 꽤나 높은 금리를 주고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기존보다는 그래야 원하는 만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만큼 비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자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진이 빠지는 일을 빅테크들이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죠? 채권 발행의 수량이 지난 1년 동안 아마존 1000억 달러를 했는데 1000억 달러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만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세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 발행 안 하면 데이터 센터의 증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색 코뿔소가 이렇게 등장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이 되게 많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자, 일본 어제도 채권 금리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은 채권 시장에서만 보면 무조건 금리 올려야 되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뭐 하고 있죠? 우리 총리께서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 이렇게 되는 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일본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서 안정적 채권 시장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되게 골 때리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일본 은행 관련자의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본 아사다 도이치로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의 발언인데요. 이분은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유가가 높아서 이것들이 가격이 전가되는 것을 보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유가의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항상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둘기파예요. 자, 그렇다면 일본도 금리를 올리겠네요. 네. 일본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지고 뭐 연타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성향상 띄엄띄엄 금리를 몇 번은 더 올릴 수도 있는 길이 열리고 있네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글로벌리 금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다. 자,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 자금 조달 시장은 어떠냐? 좋진 않겠죠. 네. 자금 조달 시장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달을 충분히 안 하겠죠. 금리가 높으니까.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높이 드니까. 예, 그러면 설비 증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서사가 한쪽 구퉁이에 마련된 게 오늘의 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회색 코뿔소가 여러 마리가 만들어졌다. 조금 더 가까이 나가봤다. 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4대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지수가 기술주 하락을 이겼고 기술주 하락이 S&P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시장 분위기가 싸해지자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슈가 터지자 시장 최고치 행진을 진행했던 다우존스 지수도
아침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오후에 가서 여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0.25%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5%면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정이잖아요. 큰 폭 조정 아닙니다. 아주 소폭 조정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가까이 빠졌죠. 막판에 좀 들어 올려서 그나마 4.65%인데 4시까지만 해도 정말 새벽 4시까지 해도 정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썩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왜 그럴까요? 삼성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핀비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떤가요? 떨어졌나요? 올랐나요? 오른 주식이 훨씬 많습니다. 주식 숫자로 보시면은요. 자, 근데 어떤 주식들이 떨어졌죠? AI 관련주가 빠졌어요. G 베르노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주 좋았던 반도체 장비주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I 이런 애들은 삼성전자가 최고의 고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흔들리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더 크게 흔들렸던 건 인텔이에요. 인텔이 10% 가까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은 4.7% 좀 덜 빠졌고 AMD 6.5% 빠졌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안 빠졌고요. 아예 안 빠졌고 브로드컴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텔 보세요. 인텔이 이제 110달러 깨지는 상황인데 130달러까지 갔다가 자,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봤던 반도체, 미국 반도체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많이 빠졌는데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비싸요. 인텔이 많이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지금. 얘네 이 몇 배, 5배 이상 올라야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5배가 한 2, 3년에 걸쳐서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현재 주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가격 매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국 때문에 얘네들이 휘청하는데 얘네들은 가격 매력이 없어요. 한국처럼 싸지 않다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한국도 장비주들은 싸지 않죠. 이제는. 한국이 떨어지면 충격을 더 많이 받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주는 멀티플에 대한 상상력이 꺾어진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실적만 보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급 보고수가 한 16조 뭐 이 정도 되니까 그 성과급 빼고 나면은 100조가 훌쩍 넘죠. 네, 100조가 훌쩍 넘는 실적이기 때문에 달러 환산하더라도 이거는 기가 막힌 실적이고 게다가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해 보면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저렴한 주식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계정이 뭔가요? 자, 한국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제 수급에서 찾고 수급이 얇아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 그 수급이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레버리지 ETF 얘기는 하겠지만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생각보다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기대치가 더 좋았구나. 그래서 빠졌나 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마값이 다음 분기부터는 더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감마값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감마값은 상승률의 상승률이에요. 영업이익 증가율의 증가율이에요. 예, 영업이익 증가율의 증가율. 영업이익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증가해도 모수가 커지면 영업이익 증가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해도 이 증가율의 증가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감마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은 감마값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감마값 하락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애들은 누구냐면 미국 주식들이에요. 왜냐면 비싸거든, 실적 대비. 훨씬. 한국 기업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한국은 한국의 실적으로 지금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한국의 실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한국의 수급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 시장이 자체적인 체력이 좋아가지고 반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얘네가 이제 많이 빠져서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 외에는 지금은 얘네가 이제 우리를 받쳐줄 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받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수급은 조금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 예탁금이 140조까지 이르렀던 게 지금 112조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수급은 계속 조금씩 말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국내가 계속 사주면서 수급이 조금 더 얇아지고 있다. 즉 고객 예탁금도 과거 고점 대비 무려 한 30조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속이 조금 더 얇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V코스피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고 이게 좀 안정될 때가 매수하기 좋은 찬스가 올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매수하기 좋은 찬스가 오고 있고 저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생각은 V코스피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좀 안정권에 들어가면 어제 얼마라고 했죠? 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적이 없는 변동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심하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심한 변동성이다. 어느 때보다? 거의 리만 사태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변동성은 전쟁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의 변동성이고요. 전쟁권은 별로 안 보여요. 자, 근데 어느 급? 코로나급. 전쟁보다 더 무서웠죠? 코로나급도 완벽하게 제꼈어요. 2배 수준으로. 변동성이 코로나 때보다 2배나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어제도 오후 항공마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레버리지 ETF로 인한 것이고 그 레버리지 ETF에 사람들이 마음이 쏠려가면서 수급이 얇아진 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치명타를 지금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적이 좋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아서 이 실적을 바라보면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실적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만 좀 좋게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죠. 내년까지도 실적이 그대로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 얘기만 해줘도 충분하고요. 자, 28년까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주면 주가는 오릅니다. 무조건. 28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주가는 무조건 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먼 얘기라서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자, 미국의 이제 지표 나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DP 주간 고용이 기존에 24,300명에서 21,000명으로 조금 떨어지는 양상. 그다음에 뉴욕 연은의 소비자 인플레 기대치가 3.5에서 3.7%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좋지 않은 모양이고요. 미국의 무역 수지는 무역 수지가 계속 안 좋네요. 776억 달러 적자 한 달에. 네, 한 달에 미국의 적자 폭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일본의 그 가계 지출이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전년 이거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0.4인데 전월 대비로는 무려 3.7%가 늘었어요. 예. 그다음에 임금 총 임금 소득은 3.2%, 지난달에 3.6% 증가해서 이번 달에 3.2% 증가로 자, 임금 소득 증가는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임금을 조금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고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본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주가는 실적을 향해서 귀결된다. 자, 문제는 28년도의 사이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래 전망,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